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총 3개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K-바이오 투자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문세영 ES 인베스터 상무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문세영 상무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세영 상무님은 현재 ES 인베스터에서 VC 투자팀을 맡고 계시고요.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연구센터의 부센터장, 삼성서울병원 유전체연구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신 바이오 산업 전문가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ES 인베스터 문세영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경험했던 경험담들, 그리고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업계에 드리는 약간의 조언,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중요한 포럼에 발표를 한다고 와이프에게 타이를 좀 골라달라고 했는데 죄다 파란색 타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싫다 노타이로 왔는데 다행히 그래서인지 시장이 조금 오늘은 괜찮은 출발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특이하게 학부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저희 이제 전공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시험 끝나고 잠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본인이 전자과 교수지만 생명공학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할 테니까 와서 들어보고 주제가 마음에 들면 한번 고려를 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전자과 소속이지만 전자공학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나노바이오 센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 첫 직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과기부 산하 기관인데 우리나라 정부의 그 R&D 정책을 만들고 제가 담당했던 일은 그때 당시 한 3조 정도 규모 되는 국가 대형 국책 R&D 사업들의 예산을 심의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일이 계기가 돼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고자 하는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삼성서울병원에 가서 이제 그 기술들을 어떻게 다듬어서 회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혁신을 가져가는 것도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투자를 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을 발굴하고 이들과 호흡을 맞춰가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짧게 이제 산업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협회에 가서 산업 연구나 이제 미국 바이오 그 행사에 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을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짧게나마 경험하고 현재 VC에서 바이오 분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바이오가 들어가는 것은 사실 가리지 않고 좀 폭넓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 진단하는 회사, 플랫폼 기술을 가진 회사, 그리고 뭐 3D 프린팅 같은 이런 기술을 바이오 쪽에 접목하는 회사들도 다양하게 투자를 해왔고 한 200억 원 넘게 현재 투자를 해왔습니다. 제가 투자한 회사 중에 이미 코스닥에 상장해 있는 회사도 있고 현재 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워서 저희도 난처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좀 상황이 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희 ES 인베스터는 현재 한 1,400억 원 정도 운용하고 있는 중소규모의 벤처캐피탈 회사고요. 저희 회사가 설립은 2000년에 됐지만 현재 대주가 2013년에 인수를 하셔서 본격적인 투자 활동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이 좀 안 되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10명 정도 임직원이 있는데 여러 분야 투자를 열심히 했다라고 정부에서 뭐 여러 차례 상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섹터를 뭐 구분해놓고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 저희 뭐 보고 있는 각 산업 분야에서 좀 산업을 리드하거나 좀 차별성 있는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투자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상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굳이 상황이 많이 힘들다 이런 감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국내나 글로벌 모두 2021년 내내 이제 그 투자가 계속 하락을 해왔고요. 2021년 4분기 정도가 이제 투자 규모로는 항상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후로 지금 2분기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1분기까지는 5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해왔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투자 소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1분기에
현재 한뭐 8,800억, 9천억 조금 안 되는 정도 투자를 했고요. 이게 재작년과 작년에 이제 연간 투자 규모가 7조 정도에 이르다 보니까 그 규모를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어려워진 이유는 이제 앞서 그 이승호 대표님께서 매크로 상황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지만 뒤에 말씀을 당연히 드릴 테고, VC 입장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엑싯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왼쪽 그래프는 그 분기별로 미국 VC들의 이제 엑싯 규모를 나타내는 건데 2022년 보시면 굉장히 참담하죠.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그 전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하시한 그런 엑시트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투자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연 단위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 VC들의 엑시트 규모가 작년에 이제 100억을 못 달성했는데 이게 100억을 넘지 못하는 게 2018년, 17년, 18년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규모상으로 보면은 2013년 정도 수준의 엑시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VC들도 굉장히 좀 힘든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만 좀 떼어서 보시면요, 올해 1분기에 미국에서 VC들이 바이오텍에 투자하는 금액이 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규모로 보면은 왼쪽 그래프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약간 2018년 정도 분기별 규모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옛날로 돌아가진 않았다는 측면에 약간 그 안도감이 있긴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1분기에 한 110억 달러 정도 투자했던 거와 비교해 보면 그때 규모에서 한 3분의 1 정도로 매우 급감한 거죠. 오른쪽 그래프는 저는 그 좀 나름 경각심을 갖게 되는 그래프이긴 한데 이게 미국에서 VC의 첫 투자를 받은 바이오텍의 숫자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보통 바이오텍들이 VC들과 함께 처음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텍이 만들어지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2013년, 14년 정도의 숫자로 돌아가 버렸죠. 이게 바이오 산업이 우리가 뭐 그 글로벌 제약사들도 많이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위해서 바이오텍들과 여러 가지 형태의 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다양한 어떤 생태계의 다이내믹스를 주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바이오텍들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신다면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게 저는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지표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낼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국내 상황은요. 올해 1분기에 바이오 벤처 투자는 총 한 1,500억 원 정도이고요. 전년에 같은 그 기간에 4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6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분기당 요 정도 투자를 했던 게 2018년 1분기가 가장 그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근사한 수치인데 1,4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고요. 2018년 1분기 이후에 분기별로 바이오 섹터에 2천억 원 언더로 투자한 게 딱 2번 있습니다. 네, 2019년 1분기와 2020년 2분기였는데 이때마저도 지금보다는 투자 금액이 좀 많기는 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엑시트 좀 어려운 측면에서 투자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오른쪽은 유형별로 VC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회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분야별 내용이 아니라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아서 전체적인 기조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IPO의 비중인데 IPO 비중이 2020년에 40%, 2021년에 30%, 22년에 24%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공모 시장에서 해마다 상장하는 회사의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조달하는 금액의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저 매각이라는 세컨더리 매각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몇 년간 국내 VC들의 주요 엑시트 창구였는데 이제 유동성이 긴급하게 말라가면서 이제 세컨더리 시장이 많이 긴축이 되면서 또 엑시트가 어려워졌고
그 결과 이제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특히 이제 이 뒷부분에 그 상장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작년 정도부터 그 기술성 특례를 통한 상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왼쪽 그 표를 보시면 2019년에 바이오 의료분야에 1조 넘게 투자가 됐는데 2018년에 1조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1조를 넘긴 첫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22년까지 한 4년 정도에 한 5조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2018년까지 합치면 한 6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이제 상장을 통한 그 엑시트 창구가 막혀버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이제 좀 슬로우다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상장 상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IPO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이 총 84개고요. 스펙을 제외하면 이 숫자는 2002년 이후로 최대 숫자라고 합니다. 올해 6월 중순까지 한 38개 정도 회사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는 숫자는 작년 정도와 비슷할 것 같고요. 공모 금액은 작년에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권은 기술 특례 상장이고 2016년 숫자를 보시면 총 10개 기업이 특례 상장을 했는데 이 중에 9개 회사가 바이오 기업이었고요. 2018년에 한 15개 정도로 늘었고 2020년에 17개까지 늘었다가 21년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를 조금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 2017년과 18년 사이에 전년에 비해서 3배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게 그 비상장 투자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강력했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기술성 특례 과정을 통해서 상장이 굉장히 수월하더라라는 그 레토릭이 먹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초기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이 지금 한 5년, 7년 정도 지났으니까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상장을 트라이할 만한 정도 시점이 도래했고 그러면 이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상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의 엑시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계속적으로 초기 투자의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에서 이제 그 엑시트과 관련된 구조적인 투자 문제로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이제 매크로의 영향도 큽니다. 이런 혁신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금리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000원짜리 복권을 구매를 하고 이 복권의 당첨 확률이 10%이고 당첨 금액의 평균 10,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제가 사는 금액과 기대할 수 있는 당첨 평균 금액이 1,000원 정도니까 이건 밑좌 본전인 선택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 제가 하나 단서를 붙이면 굉장히 얘기가 달라지죠. 오늘 복권을 사지만 당첨 금액은 내년에 수령한다고 하면 이 오늘의 1,000원과 내년의 1,000원은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혁신 분야에 있어서 투자도 이런 것 같습니다. 성공 확률이 달라지지 않고요.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시장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투자에 대한 매력도 측면에서는 금리에 굉장히 반비례하는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섹터가 그 상장 주식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상장 주식의 주가 상황을 보시게 되면 왼쪽이 이제 코스닥 그 제약 지수이고요. 오른쪽이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입니다. 2021년 상반기 정도를 정점으로 코스닥 제약 지수는 그 완만하게 하락을 해왔었고 나스닥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하반기 한 번 더 전고점을 뚫어주고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이렇게 상승을 겪었다가 다시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약간 손실을 경험했던 그 경험치들이 출자나 투자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주식 계좌에 관련된 통계 기사 이런 걸 찾아보면 2021년에만 700만 명 정도의 신규 주식 그 투자 인구가 유입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주식들도 사셨겠지만 당연히 이제 바이오 섹터에 있는 주식들도 담으셨다고 하면 이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부터 바이오는 손해 보는 섹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글로벌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가 좀 좋았어요. 그 지표를 보시게 되면 그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수익률인데 섹터 수익률인데 의료 분야의 국내 그 의료 섹터의 수익률이 65%입니다. 같은 기간에 글로벌이 7%였으니까 9배, 10배 정도 수익률이 좋았던 셈인 거죠. 글로벌 대비해서. IT 강국인 한국의 이제 IT 섹터를 보면 글로벌이 27%, 한국이 3%로 완전히 정반대였거든요. 이 기간에는 굉장히 이제 바이오 의료 섹터가 좋았었다. 상대적으로 더 좋았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기대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개발 종목들에서 나오는 어떤 악재성 이슈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전반부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저희가 자료로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고 숫자로 보면 예상보다는 조금 더 힘든 겨울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였던 것 같고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는 여의도 쪽에서도 바이오 쪽 섹터를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내릴 만큼 내리지 않았나?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서 이 바이오 벤처들, 바이오텍이 가지는 이 산업에서의 어떤 위상을 생각했을 때 혁신 생태계 측면에 좀 우려가 되는 지표들이 있다. 제 그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당연히 이제 매크로의 개선 측면에서는 저희가 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별로 없지만 매크로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고 이런 혁신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시장이 어떤 기대감을 주고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앉았던 만큼 이제 업계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업을 더 잘 이해하고 신뢰도를 좀 가지는 과정이 필요한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반부에서는 업계와 업계에 계신 기업들과 저희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업을 좀 바라보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뢰도 회복인데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굉장히 강력한 규제 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허가와 각종 특허로 인해서 사업권이 강력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선발주자의 해자가 굉장히 큰 산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사들에서 인허가 과정에 접근해가는 그 이벤트 전후로 회사의 가치가 사실 0에서 이제 그 가치가 생겨나는 정도로 계단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그 지키기 힘든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좀 선정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해서 결과를 설명할 때 임상 시험이 어떤 의도로 디자인되었고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떻고 이 결과가 약으로 됐을 때 어떤 의의가 있는 정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텐데 그 이상 가서 뭐 세계 최초에서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워딩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 객관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의미를 본인들이 잘 해석해서 투자에 반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BM 측면에서 그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을 만나보면 임상을 승인받거나 아니면 임상 일상을 마치는 정도, 그 정도 단계에서 글로벌 제약사들과 이제 협상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겠다를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고 계신데 이게 좀 다양해지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고요.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목표이고 사실 우리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잘 선택하신 전략과 목표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고려할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개발을 시작해서 저 정도 마일스톤을 달성하려면 5년에서 7년 정도는 걸릴 텐데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렇다면 5년에서 7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이 물질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물질이 몸 안에서 그 분자적인 타겟, 몰리큘러 타겟이라고 하는데 그 몰리큘러 타겟에 어떻게 작용해서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데 그 타겟이 여전히 그 질병의 유효한 타겟이며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예측 못지않게 그러면 나의 경쟁 상황은 현재와 5년 뒤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면밀하게 항상 레이더를 켜고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래소에서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 기업들에게 기술성 특례를 통해서 IPO에 입성시키고 공모 자금과 이후에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통해서 이후 개발을 성공시켜라라는 의미에서 IPO를 시켜주시는데 제가 투자하는 기업들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항상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지만 IPO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결국에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렇게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좋은 효과를 내는 약을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IPO 이벤트들이 굉장히 뭔가 뉴스거리가 되고 성공처럼 보여지고 하지만 저희가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차분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IPO 외에 바이오 투자자들에게 엑시트 옵션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M&A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다음 연자분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M&A 고려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물론 이제 기술이 좋아야 되겠지만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 기업 밸류 같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거버넌스 측면에서에도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 이제 회사들의 거버넌스를 보게 되면 글로벌 회사들과 이제 M&A를 했을 때 거버넌스 측면에서 잘 융합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체질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개별 회사들로 넘어가서 저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항상 사이언스이고요. 사이언스가 좋아야지 결과물이 좋습니다. 사이언스에 대해서 바이오텍에 어떻다라는 평가를 보통 할 때 로버스나 뭐 솔리드처럼 이게 단단하다, 탄탄하다 이런 형용사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제품이 나왔을 때 이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죠. AI로 약물을 설계하고 임상 결과를 예측해보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 식약처 혹은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약물을 사람한테 써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유효한 결과들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물질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거쳐서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질병에 어떤 효과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과정에 대해서 좋은 가설을 가지고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검증을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바이오텍에서 하는 개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포에서 되는데 그럼 동물에서 될 거냐, 동물에서 되는데 사람에도 써볼 수 있을 거냐 이 과정을 지난하게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놓고 평가해 가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최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가설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신약 개발을 보게 되면 이제 뭐 개발 확률이 얼마나 된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게 된다. 이거는 결국 그 전체 통계적인 얘기인 거고 개별 물질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타겟과 물질을 정하는 순간 어느 정도 이미 그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물질이 어떻게 작용해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그림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하고 집행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회사가 가져야 되는 사이언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약물의 어떤 상업적인 가치를 더하면 이제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발 역량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물에 대한 개발과 사업 개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고요. 약물 개발 측면에서는 각 이제 단계별로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수행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현재 인허가 당국, 식약처와 FDA, EMA 이런 곳들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의 약물과 질병을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얘의 안전성을 보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내 물질이 그 기준에 맞는지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개발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요. 개발 과정에서 이제 CRO나 CMO와 같은 기관들과 많이 협업을 하게 될 텐데 이들에게 그냥 단순히 매주를 맡겨주고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고 스폰서로서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CRO에 실험을 맡겼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걸 해석하고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거든요. CRO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회사라고 하면 사실 그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임상시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약물을 해당 질병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왜 임상시험을 이렇게 디자인해야 되고 어떤 게 바뀌면 조금 더 임상 의사들한테 접근하기에 편할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개발 측면에서는 KYC라고 해서 커스터머가 아니고 저는 이제 컴페티터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이제 커스터머도 중요하지만 커스터머는 내 타겟이나 물질이 정해지면 앞에서 이제 그 약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 구도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나보다 개발 단계가 좀 앞서 있는 물질들을 잘 모니터하면 됐는데 최근에는 FDA에서 조금 더 그 개발 단계가 늦는 것도 먼저 올리는 경우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내 개발 단계와 전후의 그 개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회사들이 발표하는 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것과 비교했을 때 내 약물이 가지는 강점과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꾸준하게 수립해야 되고요. 그런 전략들이 수립되어야지만 이제 협상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건지, 아니면 공동 개발로 해서 좀 더 가치를 높일 건지, 아니면 지분 투자를 유도할 건지, 이런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개발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를 활용하긴 하지만 이제 스폰서가 클라이언트가 주도성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세 번째는 많이 좀 간과하는 부분이긴 한데 경영 측면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이나 사이언스가 강조되는 건 맞지만 바이오 기업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으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수준의 경영 역량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더 그 이상의 역량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경영이라는 게 물론 이제 타고난 훌륭한 경영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된 경영자분들이 이 바이오 시장에, 바이오 산업에 잘 참여해서 팀업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좀 문화상 비전공자가 바이오 회사를 창업한다거나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이제 문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그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술 베이스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은, 경영이 물론 어렵겠지만 사이언스를 해보셨으니까 경영이라는 게 어렵게 접근할 게 아니고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는 경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이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인폼을 가지고 정확한 툴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런 경영 관련된 역량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이사회로 구성을 해서 이사회에서 많은 사안들을 논의하고 조금 더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 차원에서 회사에 필요한 기능과 어떤 전략들을 잘 이렇게 디파인을 하시고 그 기능과 그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은 사실 이것도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도움을 많이 계속 받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가치가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물질을 개발해 나가고 사업이 다음 단계로 가면서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할 텐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회사가 성장한 만큼 대표이사로서 리더로서 본인의 리더십이 역량이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같이 성장시킬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내가 성장에 좀 한계가 왔다라고 하면은 나보다 더 적임자를 위해서 이 자리를 양보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또 창업 당시에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투자자 사이드로 넘어갈 텐데 투자자에게도 사이언스와 매니지먼트를 저는 강조를 할 텐데요.
먼저 사이언스입니다. 바이오 투자라는 게 결국에는 확률에 대한 베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정한 타겟에 작용하는 물질이라고 한 10,000개 정도 걸러놓으면 이 중에 한 10개 정도가 임상시험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물질들이 걸러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평가해야 되고 그러면 이 물질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회사가 가진 가설을 이해하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그 투자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 국내 바이오 벤처 투자 시장에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꾸준하게 투자 활동을 통해서 좋은 회사들을 걸러내고 이 회사들이 이제 자본시장에 소개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매니지먼트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상 그 전공하셨던 교수님들은 전공자가 이제 창업자이자 대표자로서 경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 측면에서 좀 그 루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메꿔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투자 후에 이사회의 이사진으로 참여를 해서 사업의 전략, 회사가 어떤 에셋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개발 순서나 속도나 비용 지불하는 정도나 인력 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대표 그 이사회 내에서 좋은 분석과 의사 결정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저희도 출자자분들의 돈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이분들께 회사의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위험을 뭐 사전에 공지해 드린다든지 그 위험에 대처를 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도 조금 변화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측면인데 어려운 얘기죠. 주식회사를 생각해 보시면 주식회사는 주식과 자본금과 주주의 유한 책임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중 핵심은 이제 주주가 유한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면서 전문적으로 경영하고 소유한 사람은 이제 그 경영 성과를 나눠받는 서로 이제 윈윈하는 구조가 자본시장에서 주식회사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이하게 창업자, 대주주, 대표이사로서 경영자가 좀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좀 깨지면 좋겠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 이 구조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그 이사회라는 제도가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제 나오는 얘기가 창업자의 지분율에 대한 얘기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거래소가 심사를 할 때 대주주 보통 창업자가 대주주인데 대주주와 특권자들의 지분율이 30% 이상 되는 거를 선호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은 굉장히 다른 케이스이긴 한데 그렇게 돼야지 이제 경영의 안전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미국에서는 바이오텍이 시리즈 A 정도 투자를 받을 때 투자자가 이미 한 50% 정도 지분을 가져가고요. 이런 회사가 상장될 때쯤 되면 창업자에게 지분율은 한 5% 정도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지분율을 가지고도 창업자가 회사의 어떤 아이디어를 최초에 제공했던 기술의 어떤 오리지네이터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결국에 바이오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집약적인 특성 때문에 지분을 산다고 해서 그 회사가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이언스와 개발의 경험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구분이 되면 창업자가 내 지분율을 더 낮춰도 되니까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죠. 바이오텍이 매출이 없고 투자금으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다는 거는 나에게 옵션이 많아지고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결과를 어떻게 보고 기다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앞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말씀드렸지만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이건 아마 이제 그 묵현상 당장님이 예전에 여러 곳에서 얘기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계약금을 럼섬으로 받지 않고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벤트가 발생하는 데까지 시간과 확률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라이센스 아웃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상당히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 바이오텍 수준에서 꾸준하게 상당한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물론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맞는 목표이긴 하지만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이런 바이오텍이 풀 파마가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이들 회사에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는데 사실 적정 금액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상장하는 바이오텍들의 상장 시의 그 총을 보게 되면 2천억, 많게는 3천억 정도, 약 2천억 정도 된다고 보면 이걸 이제 미국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에서 평균 상장 시의 바이오텍들의 시총이 한 8억 불 정도 되고 있고 이들이 IPO 공모 자금을 포함해서 누적해서 조달하는 자금이 한 4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장 시총의 절반 정도를 조달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규모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한 1,000억 원 정도는 누적으로 투자를 받으셔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그 지분율에 대한 얘기는 좀 그 별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1,0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디스커버리나 이제 IP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IP 작업을 하신다 20억 원 정도 사용하실 거고요. 금액을 좀 높게 잡긴 했습니다만 비임상에서 한 100억 원 정도, 임상 1상에 100억 원 정도, 이상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 한 200억, 300억 정도 쓰실 거고 한 5년에서 한 6년, 8년 정도 기간 동안에 우수한 인력들을 고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력과 시설 장비 이런 걸로 돈이 나간다고 하면은 요걸 합쳐보면 한 8, 9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의 물질을 우리가 원하는 정도 저 마일스톤에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투자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나야지 우리가 이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맞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런 우수한 회사들이 성공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마음을 열어주시고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많은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업계에 필요한 거는 저는 한 번에 그냥 성공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성공을 보여주시면 당연히 이제 그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를 유인하게 되고 더 많은 투자금을 유입하면서 투자금이 증가하면서 리스크가 절감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약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제 회사나 투자나 시장에서 바라보는 이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이언스를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회사 측면에서 기업 측면에서 경영을 더 강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 경영 측면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회사들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성공했던 결과물이 더 좋은 투자를 이끌어들이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서 딱 한 번의 성공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국내 바이오 벤처들의 기술력이나 아니면 분들의 열정이나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는 상황을 보면 그게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준비한 내용은 이거고요. 저는 그 산업을 좀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여러 측면에서 많이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 분들을 근래 한 일주일 새에 만나보면 이제 내릴 만큼 내렸으니까 바이오도 좀 이렇게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어려울 때 업계에 계신 분들, 바이오 기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 투자자 모두가 좀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솔루션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